네, 전문가분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7만 선을 다 회복을 했어요. 네, 3분기 실적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73조 9,800억 원,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 10.48%, 그리고 전기 대비 2분기 대비해서 16.19%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이 가장 많았던 때가 작년 3분기였거든요. 얼마였는가 하면 66조 9,600억 원이었으니까 7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70조 원대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영업이익을 볼 것 같으면은 순이익은 15조 8,200억 원, 전년 대비 28.04%, 전기 대비 25.87% 늘어난 걸로 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영업이익이 많았던 때는 2018년 3분기 이었거든요.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해가지고 당시의 영업이익이 17조 5,700억 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두 번째로 지금 많이 난 건데, 물론 그 반도체 업체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에 지나간 분기의 영업이익 매출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가 어떨 것이냐가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탄탄한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주요 이슈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당국이 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소집해서 부채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중국에서 힘센 기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라 그러죠. 네, 이 그렇죠. 발개위가 부동산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외채 상환 계획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 그럽니다. 여기에 참가한 업체들은 완커, 위안양, 자오예 등 이렇게 8개 업체라 그러는데, 이 보도를 한 차이신이 이들 업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들 업체는 재무 상태가 비교적 괜찮고 달러 부채 문제도 없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발기회의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외화 부채를 제때 갚아라. 그리고 또 기업 평판과 시장 안정에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 당국도 이 헝다 사태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업계의 불안을 갖다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외환 당국도 별도로 외환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외채 이자의 상환 계획, 이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보고서를 제출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차이신이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다 수합이 되고 나면 뭔가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을 달고 있습니다. 네, 인민은행도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금리를 안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왜 금리를 안 내렸을까 그랬는데, 영레포,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채권을 가지고 시중에 자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위안이 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네. 2천억 위안을 갖다가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 2천억 위안을 갖다가 시중에 풀었는데 7일물을 가지고 푼 네.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짜리 이 국채를 가지고 이 2천억 위안을 풀어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순증 부분은 1,900억 위안이죠. 늘어났고, 그다음에 최근에 닷새 동안에 이 영레포를 통해서 인민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을 보면은 6,5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9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낮추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헝다 사태 이후에 환양년 실이 당다이 해가지고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를 갖다가 불안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부동산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제조업체들도 상당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 그러거든요. 뿐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 내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중소 중견기업들도 꽤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금을 푸는데, 네. 사실 이게 자본주의 시장 나라라면은 이거 해갖고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단기 금융 시장에서 영레포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한다는 거는 이 자금이 은행한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인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업체 어렵죠. 웬만한 업체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자본주의 시장 같으면 아마 대출을 안 해줄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대출해줬다가 그럼요. 만약에 무너지면은 자기들이 이 은행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물론 그럼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니까 은행에다 대고 대출해줘 그러면 대출해주겠지만 과연 이게 중국의 지금 현재 문제를 얼마나 풀어낼지 그게 걱정이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은 미국도 테이퍼링에 들어가고 물론 테이퍼링 자체가 긴축은 아닙니다만은 테이퍼링에 들어가고 유럽이나 이런 세계 각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돈을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엇박자가 났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홍다 시자인 회장 뭐 지불 담보로 빚을 갚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네. 중국 정부 당국이 시자인 회장에 대해서 개인 재산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네네, 해석해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게 안 도와주겠다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 해석을 할 때는 네. 그 말 자체가 안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하는데 네. 그러니까 갚을 때까지 갚고 아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막아주겠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은 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흥다 사태 관련해 가지고 중국 당국이 제일 걱정을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그 흥다가 그 얘기했었죠. 네. 10개 지역에서 뭐 20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게 집을 짓다가 못 짓고 집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네. 못 들어가서 흥다 입장에서 잔금을 못 받고 해가지고 이게 더 커질 부분을 갖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자인 회장은 홍콩에 있는 자기 단독주택 한 1,000억 원짜리라고 합니다. 이걸 네. 갖다가 은행 대출을 한 450억 한도 끝 받아가지고 빚 갚는 데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금년 말까지 헝다가 갚아야 될 달러 채권 이자가 5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거 정말 세 발의 피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결국은 질서 있는 디폴트 쪽으로 가는 단계 아니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자인 회장 같은 경우에 이 부호 순위에서 중국에서 네. 5위 하던 사람이 이제 13위로 떨어졌다 그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이슈 또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소집했다는 소식, 헝다그룹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데요, 미국 소식입니다.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죠. 연임을 앞두고 있는데 연임을 하게 될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야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늦었죠. 네.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 벌써 10월 초쯤 해가지고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되고 대부분은 연임을 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역대 미국의 연준 의장을 보면은 폴 볼커라는 사람 생각나시죠? 네. 금리 엄청나게 올렸던 그렇죠. 그래서 그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극복하게 만든 이 폴 볼커 같은 경우는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옐런 그린스펀. 아마 이 이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연준 의장을 몇 번을 했는가 하면 4번을 했습니다. 거의 18년 동안 네. 이 연준 의장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버냉키였죠. 버냉키도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네. 임기를 임기를 마쳤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제닛 앨런인데 네. 제닛 앨런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연임을 안 시켜줬죠. 그래가지고 39년 만에 연임에 실패한 연준 의장이라는 좀 부끄러운 그런 타이틀을 달게 됐는데 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그 통화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연임을 시켜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현재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무부 관리 그리고 백악관 사람들하고 이 파월 의장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갔는데 연임을 시킬지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연준 이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브레이너드 네. 연준 이사를 시킬지 아니면 제3의 임무를 시킬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연임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일단 외부에서 논리적으로 볼 적에 너무 늦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서 상원 인사청문회를 가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늦지 않느냐 네. 하는 이 얘기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 양적 완화를 왕창 하고 이제는 정책을 갖다가 바꿔 타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기에 과연 수장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이냐?
그러니까 뭐 우리 동양에서 말할 때 강을 건널 때는 말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아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이 바꾸기에 적절한 시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화당 같은 경우에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파월 의장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해가지고 공화당과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공화당의 심기를 건드려서 안 좋죠. 파월을 갖다가 바꾸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뭐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라든지 뭐 도덕성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참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하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사임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도덕성 문제 아니냐, 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온 기사를 볼 것 같으면 파월 의장도 투자를 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수 펀드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네. 사실 코로나 사태 때 연준 인사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옳은 일이냐? 왜 그런가 하면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연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얼마나 풀 것이고 이게 풀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 연임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까지 변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임 제닛 앨런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CNBC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브레이너드 내지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네. 가장 파월 의장을 크게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하면서 그 공격의 빌미가 뭔가 하면은 금융 규제를 너무 완화했다라는 그 부분을 갖다 공격을 하는데 제니 델런 그 재무장관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파월 의장이 임기 동안에 금융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느냐 하고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는 파월 의장 연임을 찬성한다. 그리고 백악관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역시도 하나의 변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든든한 후원자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두 번째 이슈, 미국의 파월 의장에 대한 연임 여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이슈를 다룬 만큼 미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차이나텔레콤의 면허를 취소하면서 내쫓았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라 그러죠. 이 네. FCC가 원래 회의를 열어가지고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사업 면허를 갖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이나텔레콤은 60일 이내에 미국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네. 차이나텔레콤 그러면은 세계에서 한 110개 나라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중국의 3대 통신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이나텔레콤의 면허를 갖다 취소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차이나텔레콤 너네 국영기업이고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시를 벗어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미국의 통신망에 접근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우리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큰 된다. 위협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면허를 취소를 한 겁니다. 네, 뭐 미국 통신위원회 꽤 강경하게 나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일부 외신들은 이게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좀 그렇죠. 상충되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맞습니다. FCC의 입장 보면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죠? 2019년에 차이나 모바일의 면허를 갖다 취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차이나 텔레콤에 대해서도 이번에 면허를 취소하긴 했습니다만은 수차례 면허 취소하겠다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에 취소를 내리면서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중국의 또 다른 두 개의 국영통신사 이름이 뭔가 하면은 차이나 유니콤 미국 지사하고 네. 또 하나는 퍼시픽 네트워크의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컴넷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들도 면허 취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통신 부분에 있어서 뭐 화웨이 건도 그렇지만은 강력하게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계속 좀 호전 기미를 보이긴 했었는데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호전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뭐 얼마 전에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하고 류어.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네. 화상회의를 했었죠. 그랬습니다. 그 화상회의를 하면서 뭐 거시경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네, 좀 그리고 좋았을 것 양자 같았어요. 다자 간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FCC의 이 조치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 네. 화상회의 끝나고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라는 그런 해석이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화전 양면수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고 FCC가 강경한 입장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그런 네.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간에 입장이 좀 되게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셜리반하고 양재치가 만나서 스위스에서 만나가지고 네. 양국의 정상회담을 연내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과연 양국 정상회담 내지는 고위급 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겠느냐 네.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지금 어떻게 예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좀 살펴봤고요. 미중 관계에 대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요. 세계 공급망사슬에서 원자재 쪽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폴리실리콘 그러면 중국이 세계적으로 거의 공급을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낙 싼 값에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대부분 신장 지역에서 만들고 이 신장 지역에서 만드는 게 강제 노동과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5개 업체에 대해서 수입과 수출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갖고 있는 한 가지만 중국에 주지 않으면은 중국이 폴리실리콘을 못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고순도 석영이라는 원자재인데 네. 광물질인데 이 고순도 석영이라는 게 폴리실리콘 만들 때 꼭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녹여낼 때 이 고순도 석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용광로 같은 도가니 같은 역할을 네.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 고순도 석영이 없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만들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없다. 만들 수는 있지만 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군요. 근데 네. 지금 이 고순도 석영 같은 경우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80% 내지 90%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20만 톤을 생산을 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고순도 석영을 생산은 하고 있지만은 한 5천 톤 정도 얼마 안 생산을 한다 되는군요.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목표량이 2만 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만 톤 해봤자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 고순도 석영, 석영의 수출을 통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순도 석영 같은 경우에 이 수출 수입이 금지된 네. 신장의 5개 업체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회해서 들어가니까 미국이 네. 이걸 못 챙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순도 석영이 폴리실리콘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못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고순도 석영을 갖다가 규제를 하게 된다면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